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류은관입니다. 먼저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여하시어 발표, 토론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은 우리 사회와 국민 생활 양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사회 보고서로서 한국의 사회 동향을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내용이 국민들께 공유되고 국가 정책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값진 소통의 장을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포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건강, 노동, 소비 등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은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 이동이 줄어들음에 따라 여행, 공연, 관람, 숙박 등의 서비스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등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향을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도 제시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의 삶은 비대칭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소득 감소와 실업,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포럼을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취약계층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통계청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조 강연입니다. 한국 삶의 질 학회장이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한준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조 강연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후의 순서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교수님을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동향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코로나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동안 많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영역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코로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올해 또 혹은 그 이후로 저희의 삶을 더 많이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과연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누구나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바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지표적인 그리고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저희 사회의 변화를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코비드-19, 코로나19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왼편의 상태가 저희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직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종교를 가지신 분은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때로는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도 더 심화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에 저희는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이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저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즘 많이 쓰는 말대로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먼저 비정상적인 상황에 저희는 놓여 있고 저희는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학술적인 용어로 한번 그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체계 이론에서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몸이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죠. 근데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면 체온은 다시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평균으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성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뭔가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과거로 항상 되돌아가서 나의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변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했던 바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경로이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력이라고 하죠. 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변화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사고의 틀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연속이 아니라 단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이탈을 해서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던 길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길을 만들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 변화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변화를 예상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까?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화가 도구의 변화인가 행동의 변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를 아주 정확하게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냈던 클레이 서키라고 하는 저자는 우리의 삶에서 디바이스가 바뀌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그 디바이스 때문에, 그 도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은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리고 이것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민 세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비드 사태 이후에 우리의 마스크가 과연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완전하게 가져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뭔가 큰 변화를 예상할 것 같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습관이 될 것인가? 습관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죠. 바로 습관입니다. 거기서 더 나간다면 우리의 가치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출산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출산이 지속되면은 자녀의 가치 혹은 자녀를 얼마나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전혀 저출산을 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 세 가지가 행동의 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저는 체계의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잠재된 추세를 가속화시킨 것인지 바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바로 비대면의 현실이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바로 우리 손에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과거의 습관 때문에 별로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성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비대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바로 코로나19가 제거해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를 지속시키는 법, 제도, 규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룰이 되고 혹은 규범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 당연시되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또 비가역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이 포럼이 끝나고 종합 토론을 할 때쯤이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좀 개념적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의 왼편에 보시는 부분은 친구와 가족,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활세계라고 부르죠.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은 나의 개인적이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지내는 친밀한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체계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주로 기능적이고 거시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 제도와 체계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는 학교, 노동시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재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과 직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소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장으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까지는 대면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그 대면적인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각각의 영역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기능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양극화되고 불평등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바뀌고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더 많은 수요를 누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부분에서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인 변화라면 생활세계에도 그 변화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대면적인 체계에서의 삶을 대신해서 대면인 가족에서의 삶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던 부모들이 자녀가 집에서 안전 때문에 있게 되면 돌봄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친구분들 만나시다가 못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교류도 점점 줄어듭니다.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갑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른바 팬데믹 사태는 사회 체계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다 동일하게 우리 삶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회학자 울리 히백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빈곤이 위계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빈곤한 사람이 있으면 아닌 사람이 있고 다 빈곤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스모그는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보면은 빈곤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울리 히백의 말과 또 다른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 사회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가난이 만들어낸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불평등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팬데믹은 과연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변화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던 디지털 기술이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비대면으로 전면적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의 속성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비대면을 통해서 더 손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은 학업 능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을 어디에 쏟는가?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총을 난사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 사회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에서도 점점 더 많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약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나 시민사회의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평등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불평등은 어떻게 심화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급 간 지위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마다 어떤 일자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발전 가능성이 막혀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결국은 능력과 자신이 가진 매력에 의해서 취업을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적인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선택된 소수만이 더 좋은 자리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라이시 교수께서는 사회에 코로나 상황에서 4개의 지위가 존재한다. 바로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 원격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대면으로 꼭 일을 해야 되는,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진, 경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이른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사회에서 단순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를 피해가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을 못하거나 오랜 동안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은 한번 위기에 노출이 되면은 가장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더 큰 격차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가족과 학교, 일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 양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족과 교육과 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이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가구의 재생산을 낳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으면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주기인 거죠. 그런데 이 축이 우리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 축소 대생산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였고요.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은 성장의 한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좁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쟁이 우리 주변을 더욱더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교육을 받고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문이 닫혀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혹은
직장을 교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식구들이 바글바글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상황은 가족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돌봄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가구들에서는, 특히 과밀된 도시에서는 공간의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내면의 삶, 우리의 의식과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비드가 언제 끝날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 바뀌는 조건들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됩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삶에 적응하느라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젊은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일을 할 기회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상황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참 뛰어놀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통해서 뭔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성장기와 퇴행기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더욱더 그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체와 건강에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사회적 의식과 가치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홉스적인 선택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우리 한국은 서구에 비해서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결국은 나의 인권 혹은 나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는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민주적인 것으로부터 훨씬 덜 민주적인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좁아진 기회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싸우는 개인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우리가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준 교수님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 기조 강연에 대한 대담과 이후의 진행은 전영일 통계개발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309명입니다. 저도 그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여러 가지 오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몇 가지 그 사전 질문들이 우리 그 한준 교수님께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 발표하신 그 내용들이 현재 그 코로나 사회에 사실은 그 실질적인 어떤 그 향후의 대안보다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초점으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하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질문을 우리가 좀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지만 첫 번째 가톨릭 대학교의 그 대학원생이 보낸 그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가족 또는 가정의 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미 이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그 도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족 또는 가정의 형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준 교수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또 조금 긴장이 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제적 인구 이동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을 떠나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가족끼리 모여 지내는 그런 상황들, 특히 외국처럼 락다운이 심하게 된 상황에서는 그것이 거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 출산율이 올라가는 사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족의 수는 장기적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상황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에 의해서는 가족들은 더 모여서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 질문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의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의 어떤 그런 그 가족의 형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 한국은 뭐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른 사회이지만은 결국은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변화들이 더 가속화되면은 1인 가구의 속도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시에 나와서 혼자 지내는 젊은 분들이 가족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혼도 더 낮아지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 통계개발원 통계청에서 1인 가족의 지금 그 변화들을 보면 현재 아마 향후에 곧 3분의 1 정도까지도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출산 사실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그 현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면에서도 더 가속도가 그러면은 붙었다고 보시나요?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에 출산율이 학계 출산율 0.84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전의 감소 속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그 속도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장치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조금 오늘 주셨던 전체 중요한 다이아그램 가운데 방금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교육에 관계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소속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역시 코로나 이후 이 학교의 변화, 특별히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현재 좀 있는지 조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마 데이터나 관련된 부분들을 보신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고전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사회화는 또래 집단에서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또래 집단에서 생겨나는 사회화는 결국 대면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게 되면은 사실은 사회성의 형성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놀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부모와 같이 있으면은 부모는 통제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그것의 해소가 저는 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등교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이들이 초, 중, 고, 물론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행동을 좀 이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율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학교를 가게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사회성이나 특별히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아직도 그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통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런 그 사회성을 키우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사실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죠. 방역의 위험과 또 이 스트레스를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양쪽의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실 때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두 가지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몇몇 대학들에서 시도하고 계시는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교실에서 잘 지켜가면서 아이들 간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몇 가지 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추가적인 보조 질문들을 좀 드렸는데 사실 좀 지금 드릴 질문들이 더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다음번 이제 오늘 그 기조 강연에 연결해서 또 각 주제 발표를 하시는 이제 순서가 좀 다 왔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의 제한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우리 이제 한준 교수님의 기조 강연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응답을 한 시간을 갖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